햇님, 달님.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엄마와 두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남매는 서로 사이가 아주 좋았고 엄마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는 떡을 한 광주리 가득 담아 장에 팔러 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장에 다녀올 동안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는 떡이 담긴 광주리를 들고 산길을 따라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한참 걷고 있을 때였어요. 숲속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엄마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광주리에 뭐가 들었느냐? 엄마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떡입니다. 장에 팔러 가는 길이에요. 호랑이는 군침을 흘리며 말했어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겠다. 엄마는 무서웠지만 떡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꿀꺽 먹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또 말했어요. 하나 더 내놔라. 엄마는 또 떡을 하나 주었죠. 하지만 호랑이는 자꾸만 떡을 달라고 했어요. 결국 떡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때 호랑이가 사납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떡도 없으니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입고 엄마인 척하며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안에서는 남매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다. 하지만 남매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문 틈으로 손이 들어왔어요. 그 손은 털이 북슬북슬한 커다란 손이었죠. 남매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손이 아니야. 남매는 급히 집 뒤에 있는 큰 나무로 올라갔어요. 잠시 뒤 호랑이가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죠. 호랑이는 화가 나서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남매는 너무 무서워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굵은 동아줄이 내려왔죠. 남매는 그 줄을 잡고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뒤 호랑이도 줄을 잡고 따라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잡은 줄은 썩은 줄이었죠. 호랑이가 올라가자 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남매는 하늘 위에 올라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왔네? 여동생이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는 착하고 용감했구나. 이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거라. 그래서 오빠는 햇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달님이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밝은 낮에는 햇님이 세상을 비추고 조용한 밤에는 달님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고 해요.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형 놀부는 욕심이 많았어요. 돈과 재물을 아주 좋아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놀부는 집과 재산을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동생 흥부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내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동생 흥부의 집안 형편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집에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죠. 먹을 것이 부족해 아이들이 배고파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나요? 흥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흥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자. 이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도 흥부는 힘들다는 말 대신 가족을 위해 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흥부의 집 처마 밑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둥지를 틀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제비는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 제비 한 마리가 그만 둥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흥부는 깜짝 놀라 다친 제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얘야, 많이 아프지? 흥부는 작은 막대를 이용해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둥지 위에 올려주었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습니다. 흥부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잘 가거라. 내년에 또 만나자. 그리고 다음 해 봄, 흥부의 집 처마 밑으로 그 제비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비는 흥부 앞에 작은 박씨 하나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흥부는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게 뭐지?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 흥부는 그 씨앗을 마당에 심었어요. 여름이 지나자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흥부는 박 하나를 따서 조심스럽게 쪼개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보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아버지, 금이에요. 보물이 가득해요. 흥부 가족은 크게 놀랐지만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놀부는 혼잣말을 했어요. 흥부가 저렇게 부자가 됐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뭐. 놀부는 일부러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쳐주는 척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박씨를 받을 수 있겠지. 히히히. 그리고 다음 해 봄, 놀부 역시 박씨 하나를 얻었어요. 놀부는 신이 나서 말했죠. 야, 이제 나도 큰 부자가 되겠구나. 놀부는 박을 크게 키웠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날 박을 힘껏 쪼개보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보물이 아니라 무서운 도깨비들이었어요. 도깨비들은 놀부의 집을 마구 뒤집어 놓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놀부는 그제야 자신의 욕심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결국 흥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흥부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흥부는 형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요. 흥부는 형을 미워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는 걸 몹시 싫어하는 게으른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청년의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내일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결국 어느 날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집을 나가거라. 청년은 마지못해 집을 나서게 됐어요. 하지만 할 줄 아는 일이 없었던 청년은 며칠을 떠돌며 굶다시피 하게 되었죠. 그때 한 노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노인은 청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일을 하기 싫으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소의 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써보거라. 청년은 별 생각 없이 그 탈을 머리에 썼죠. 그 순간 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손과 발이 바뀌고 몸이 무거워지더니 청년은 어느새 소가 되어 있었어요. 너무 놀랐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어요. 소가 된 청년은 곧 밭으로 끌려가 쟁기를 끌게 되었어요. 무거운 흙을 가르며 하루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쉬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고 힘들어도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그제야 청년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그동안 너무 쉽게 살려고 했어. 해가 질 때까지 일을 마친 청년은 지친 몸으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때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노인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몸이 다시 가벼워지더니 청년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고 집안일도 도우며 성실하게 살아갔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야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그는 더 이상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일도 부지런히 잘하고 어른들께도 싹싹하게 인사하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방귀 소리가 아주 크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시집 온 첫날부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올라오면 얼굴이 새빨개졌죠. 며느리는 이를 꽉 깨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혹시 들킬까봐 숨죽이며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야, 어디 아픈 건 아니냐?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배는 점점 더 빵빵해지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결국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친정에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오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뛰다시피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넘고 들판을 지나 사람 하나 없는 넓은 곳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아무도 없겠지? 그리고는 더는 참지 못하고 뿌 엄청난 소리가 들판 전체를 울렸어요. 바람이 확 일어나며 나뭇잎이 흔들리고 풀들이 눕고 멀리 있던 새들이 깜짝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내보내고 나니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근처를 지나던 한 농부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방귀를 좀 크게 낍니다. 농부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보다가 이내 피식 웃었어요. 에이,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숨겼소? 며느리는 작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부끄럽잖아요.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요. 저 정도면 쓸데가 있겠는걸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특별한 재능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곡식을 털어낼 때, 바람이 필요할 때, 며느리가 한번 힘을 주면 뿡! 곡식이 한 번에 털려 나갔어요. 또 어떤 날은 불이 잘 붙지 않던 장작에 뿡! 하면 불이 활활 살아났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재주라고 칭찬했고 방귀가 이렇게 쓸모있는 줄 누가 알았냐며 서로서로 이야기했죠. 며느리는 처음으로 부끄러움 대신 조금의 자신감을 느꼈어요. 그 소식은 시댁에도 전해졌답니다. 며느리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죠. 얘야, 이야기는 다 들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고 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어요. 힘들게 그거를 왜 숨겼어?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 그건 남들이 못 가진 재주다, 재주.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곳에서 기꺼이 도움을 주며 당당하게 살아갔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 며느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방귀쟁이 며느리가 아니라 재주 많은 며느리라고요.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도 어느 정도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스스로 살아가야 한단다.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는 각자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첫째 돼지는 느긋한 성격이었어요. 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겠다. 첫째 돼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볍고 부드러운 짚을 엮어 집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흐흐, 다 지었다. 이제 신나게 놀아야지. 첫째 돼지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며 놀았어요. 둘째 돼지는 첫째 돼지보다 조금 더 신중했어요. 짚으로 만든 집은 너무 약할 것 같아. 나무로 짓는 게 더 튼튼하겠어. 둘째 돼지는 튼튼한 나뭇가지를 모아 집을 지었어요. 볏집보단 단단했지만 벽돌집처럼 아주 튼튼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제 푹 쉬어야겠다. 그렇게 둘째 돼지도 여유롭게 낮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어요. 늑대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해. 셋째 돼지는 단단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정성스럽게 집을 지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었지만 셋째 돼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튼튼한 벽돌집이 완성되었어요. 힘들었지만 정말 멋진 집이 완성됐어. 셋째 돼지는 흐뭇하게 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늑대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늑대는 배가 고파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아하, 맛있는 돼지들이 여기에 있군. 한 마리씩 잡아먹어야겠어. 늑대는 가장 먼저 첫째 돼지의 짚으로 만든 집으로 갔어요. 아기 돼지야, 문을 열어라. 첫째 돼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대답했어요. 문 못 열어요. 문 안 열 거예요. 그러자 늑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힘껏 바람을 불었어요. 짚으로 만든 집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는 깜짝 놀라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늑대는 둘째 돼지의 나무집 앞에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기 돼지들아, 문을 열어라. 싫어요. 절대 열어줄 수 없어요. 늑대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후 하고 힘껏 바람을 불었어요. 나무로 만든 집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첫째와 둘째 돼지는 깜짝 놀라서 셋째 돼지의 벽돌집으로 도망쳤어요. 늑대는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의 벽돌집 앞에 섰어요. 아기 돼지들아, 문을 열어라. 그러나 셋째 돼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불어도 소용없어요. 이 집은 튼튼하거든요. 늑대는 화가 나서 있는 힘껏 바람을 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벽돌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더욱 화가 나서 말했어요.
좋아. 그렇다면 굴뚝으로 들어가겠다. 늑대는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으로 내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셋째 돼지는 이미 늑대의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셋째 돼지는 난로 위에 커다란 솥을 걸어 뜨거운 물을 준비했어요. 늑대가 굴뚝을 통해 내려오자마자 뜨거운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 뜨거워. 늑대 살려. 아, 뜨거워. 늑대는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랐고 엉겹결에 창문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돼지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첫째와 둘째 돼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벽돌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요. 그 후 세 마리의 돼지는 함께 힘을 모아 벽돌집을 짓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 숲 근처 작은 오두막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가진 것은 적었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며 나무를 베었죠. 나무꾼은 하루 종일 나무를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이만하면 나무가 충분하겠지? 오늘은 장작을 팔아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다. 하지만 운명은 나무꾼에게 장난을 치려고 했나 봐요. 갑자기 나무꾼의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져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이 도끼는 나의 전부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나무를 벨 수가 없잖아. 으아. 나무꾼은 강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강물 속에서 반짝이는 빛과 함께 요정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슬퍼하지 말거라, 착한 나무꾼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혹시 이 도끼가 너의 도끼더냐? 요정 할아버지가 꺼내든 것은 번쩍이는 황금빛 도끼였어요. 나무꾼은 황금빛 도끼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거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고 오래된 쇠 도끼랍니다. 요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뒤 요정 할아버지가 은빛으로 빛나는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럼 이것이 너의 도끼더냐? 나무꾼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 도끼도 저의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정말 낡은 도끼예요. 요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강물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잠시 후 요정 할아버지가 정말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도끼가 너의 도끼이더냐? 나무꾼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바로 이 도끼가 제가 찾던 도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정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했어요. 착한 나무꾼이여, 너의 정직함은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내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가져가거라. 요정 할아버지는 3개의 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욕심 많은 나무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나도 금도끼랑 은도끼를 가지겠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일부러 도끼를 강물에 빠뜨렸어요. 그리고는 요정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잠시 후 요정 할아버지가 나타나 묻자
그는 금도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금도끼가 저의 도끼입니다. 요정 할아버지는 그 거짓말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거짓말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단다. 결국 욕심쟁이 나무꾼은 도끼를 돌려받지 못했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 어느 여름날 푸른 호숫가에 한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 둘씩 알이 깨지고 노란색의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깨어난 아기 오리는 달랐어요. 형제들은 노란색인데 이 아기 오리는 회색빛이 도는 투박한 깃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몸집도 조금 더 크고 목도 길었어요. 다른 오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오리 맞아? 이상하게 생겼어. 아기 오리는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그를 놀리고 심지어 못난 오리라고 부르며 따돌렸어요. 같은 연못에 사는 다른 동물들마저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기 오리는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엄마 오리조차 슬픈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기 오리는 혼자서 연못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기 오리는 세상을 떠돌았어요. 숲을 지나 강을 건너 넓은 들판까지 걸어갔어요. 어느 날 그는 넓은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마리의 커다란 새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얀 깃털을 가진 백조들이었어요. 아기 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저 새들은 정말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못난 오리인데. 그렇게 겨울이 찾아왔고 아기 오리는 추위 속에서 힘겹게 버텼어요. 하지만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어요. 얼어있던 호수도 녹고 주변이 푸른 초원으로 변했어요. 아기 오리는 다시 호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예전의 회색빛 오리가 아니라 우아한 하얀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새가 비치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요. 그동안 자신이 못난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다른 백조들이 다가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는 원래부터 우리와 같은 백조였어. 아기 오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자신이 남들과 달랐던 것은 못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백조들 사이에서 그도 이제는 힘차게 날개를 펼쳤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 넓은 들판에서 개미들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곡식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쌀알보다 작은 씨앗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주 한가로이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하는 배짱이가 있었어요. 랄랄라, 이 좋은 날씨에 일만 하다니. 개미들은 참 답답하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여름날이 얼마나 많은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좀 즐겨야지. 배짱이야, 너는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있네? 배짱이야, 너는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있네? 그럼 지금은 여름이잖아.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넘쳐나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 하지만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질 거야. 그땐 어쩔 건데? 겨울? 아이, 그거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잖아. 지금 당장 신나게 노는 게 더 중요하지. 개미들은 배짱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바빠서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마침내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들판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나뭇가지들은 잎을 모두 떨어뜨린 채 앙상하게 서 있었죠. 개미들은 따뜻한 집 안에서 미리 모아둔 곡식을 꺼내 먹으며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밖은 상황이 달랐어요. 바이올린을 켜며 신나게 놀던 배짱이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들판을 떠돌고 있었죠. 으아, 배고프고 춥고,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개미들처럼 곡식 좀 모아둘 걸. 아, 추워. 배짱이는 떨리는 손으로 개미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배짱이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너무 배고프고 춥고 그래서 그런데 먹을 걸 좀 나눠줄 수 있을까?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 우리가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 넌 계속 놀고 있었잖아. 맞아. 그때는 그냥 놀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걸. 개미들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배짱이를 내쫓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는 우리처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이번 겨울은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내년 여름엔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정말 고마워. 내년에는 꼭 개미들처럼 부지런히 일할게. 그렇게 배짱이는 개미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음 해부터는 여름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은혜 갚은 생쥐. 깊은 숲속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어느 날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바위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게 뭐야? 찍찍. 생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커다란 사자의 발등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사자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이 조그만 녀석이 감히 내 위로 떨어지다니.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있냐? 사자님,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생쥐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으며 빌었어요. 이런 작은 생쥐쯤이야 내 한입거리인데. 하지만 널 잡아먹어봤자 내 배도 안 차겠지. 사자는 생쥐를 살짝 들어 올리더니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깍죽거리지 마라. 가서 조용히 살거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자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찍찍. 그렇게 말한 뒤 생쥐는 후다닥 사라졌어요. 사자는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했죠. 저렇게 작은 녀석이 뭘 할 수 있다고. 허튼 소리로군. 며칠이 지나고 사자는 숲속을 거닐다가 갑자기 거대한 거물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으아! 뭐야 이건? 으아! 사자는 몸부림쳤지만 그물은 점점 더 꽉 조여졌어요. 힘이 센 사자도 꼼짝할 수 없었죠. 그때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찍찍. 사자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찍찍. 인간들이 설치한 덫에 걸려버렸어. 아무리 힘을 써도 빠져나갈 수가 없군. 으르릉. 찍찍.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같이 작은 녀석이 나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냐? 하지만 생쥐는 말없이 덫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줄을 하나씩 갈가 끊기 시작했어요. 작고 여린 이빨이었지만 생쥐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마침내 그물이 찢어지면서 사자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으아! 이럴 수가! 너 정말 대단하구나! 찍찍. 사자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꼭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찍찍. 난 네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으르릉. 고맙다 생쥐야.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사자는 생쥐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크고 작은 존재가 아닌 서로를 믿고 돕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어느 숲속 마을에 날쌘돌이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내가 이 숲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건 다들 잘 알잖아? 누가 나랑 달리기 시합하지 않을래? 토끼야, 나도 한번 도전해 볼게. 뭐라고? 거북이 네가 감히 나랑 경주를 하겠다고? 넌 너무 느리잖아. 그래도 한번 해봐야 알지. 나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와, 거북이가 도전한대. 오늘 대결 기대된다. 뭐?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와! 드디어 달리기 시합이 시작됐어요. 토끼는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가고 거북이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죠. 거북이 쟤는 아직도 저기 출발선 근처에 있네. 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도 되겠지? 토끼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꾸벅꾸벅 졸던 토끼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 사이 거북이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결승선이 보이네요.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하고 있었답니다. 뭐야? 아니, 느림보 거북이가 벌써 저기까지 갔다고?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때 거북이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달리기 시합은 끝이 났어요.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느긋하게 굴지 않았다면. 하이. 토끼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다음번엔 더 멋진 시합이 되길 바랄게.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느린 걸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들판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옆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고 그곳에서 한 소년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죠. 이 소년은 매일 아침 양들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소년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했어요. 으아, 진짜 너무 심심해.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놀고 싶다. 소년은 혼자 중얼거리다가 장난을 떠올렸어요. 소년은 언덕 아래 마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 도와주세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가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도구를 들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언덕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늑대는커녕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만 있었어요. 소년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속았지요? 여기에 늑대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실망하며 내려갔어요. 며칠 뒤 소년은 또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리를 질렀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늑대는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제 네 말을 못 믿겠다. 다시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소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큰 늑대가 양들을 덮치려고 했어요. 소년은 너무 놀라서 소리쳤어요. 늑대다.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믿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하는 거겠지. 결국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늑대는 양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소년은 울면서 깨달았어요. 거짓말은 결국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게 만들었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할아버지 똥 된장찌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부지런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곤 했답니다. 아휴, 오늘도 나무를 많이 했어. 아이고 힘들어. 아유,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픈 거지? 아유, 여기 화장실도 없고. 아유, 어쩔 수 없구만. 할아버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서 근처에서 볼일을 보기로 했어요.
아이고, 이 호박잎이 참 크고 좋구만. 여기다가 싸가지고 이걸 감싸서 버리면 되겠어. 그렇게 할아버지는 호박잎으로 똥을 감싼 뒤 냇물에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그 호박잎에 쌓인 똥은 냇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편 냇가에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위에서 무언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구수하니 아유, 잘 익은 된장이네. 어머나, 이게 뭐야? 색깔도 그렇고, 아유, 이거 냄새도. 아유, 구수하니 이거 잘 익은 된장이네. 이거, 아유, 이게 웬 떡이야? 할머니는 그것이 된장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가 찌개를 끓이기로 했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맛있는 찌개를 끓이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를 했어요. 감자, 호박, 두부까지 넣고 특별히 냇가에서 주운 된장을 듬뿍 넣었답니다. 집 안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잠시 후 산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냄새를 맡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할멈이 된장찌개를 끓였구먼. 우리 할멈 솜씨는 언제나 최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함께 찌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먹던 중에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근데 아유, 이 찌개 맛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할멈? 그나저나 이 된장은 어디서 가져왔단 말이야? 이 된장 어디서 났어? 아유, 그게 냇가에서 주웠지요. 냄새가 구수하길래 나는 이게 된장인 줄 알고 가져왔어요. 아이, 그게 냇가에서 주웠지. 내가 그냥 냇가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구수한 냄새가 나길래 된장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요. 뭐라고? 내가서 설마 그 내 호박잎에 싼 똥인데 그거를 가지고 찌개를 끓인겨?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엉뚱한 일에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냇가에서 뭔가를 주워오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